오늘은 제 4주차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면 운동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포물선 운동입니다. 예, 포물선 운동이란 어떤 것인지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위에는 어린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오른쪽으로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이 아이는 위쪽으로 수직 위로 공을 던졌어요. 음, 이 수직 위로 던진 운동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죠? 얘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죠. 그런데 최고 높이에서는 속력이 0이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데 다시 손에 들어왔을 때는 원래의 속력을 갖게 됩니다. 무슨 운동이죠? 등가속도 운동이었어요. 자연낙하, 즉 하는 가속도와 동일한 아래 방향으로 중력 가속도 g를 갖는 물체 운동이었죠. 근데 이렇게 달리는 차에서 우리가 공을 던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달리는 차에서 공을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손으로 얘가 공이 떨어질까요? 아니면 자동차는 앞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공은 제자리에 떨어지게 되면 사람은 이쪽에 있고 공은 이쪽에 있으니까 공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사람은 앞으로 가 있을까요? 어떤 게 답일까요? 네, 여러분들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요? 네, 정답은 네, 공이 다시 선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까닭을 우리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린 공을 위로 던졌으면 당연히 아래로 떨어지는 게 당연하고 우리는 앞에 갔었을 텐데요. 그러면 공은 뒤로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공이 손으로 떨어지는 까닭은 무엇인가? 한번 그 이유를 자, 여기 네모칸에다 한번 적어볼까요? 네, 아마 답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적어본 바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 네, 그림까지 같이 나왔네요. 자, 먼저 이유는 공은 손에 의해서 위로 던져 올려졌지만 어, 그 공은 원래 오른쪽으로 가던 V라는 속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한 번 운동하던 것은 계속 운동한다는 갈릴레이의 관성에 의해서 얘는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죠. 그래서 이 공은 실제로 위로 던져 올려진 것이라고는 하지만 얘는 공으로 앞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 이 공의 입장에서는 위로 던져진 속도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는 속도. 그래서 이쪽은 우리는 수평 방향을 x, 수직방을 y라고 하면 두 개의 속도 성분을 모두 다 가지고 처음에 던져진 것이 되겠죠. 자, 그것이 바로 얘가 다시 자신의 손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이유인데요. 왜냐하면 자동차가 가고 있던 이 VX라는 속력과 그 다음에 이미 던져진 이후에도 얘가 X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속력은 동일하기 때문이죠. 그 까닭은 만약에 마찰이 없다면 한 번 던져진 것은 바로 그 속도로 계속하는 관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것이 될까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기 있는 아이가 봤을 때는 이 공은 여전히 위로 던져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밖에 있는 어른인데요. 선생님처럼 생겼어요. 이 선생님께서 보신 이 공의 운동은 어때요? 공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곡선을 그리죠. 우리는 이것을 포물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공은 어떤 운동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답을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네, 하나로 고를 수 없죠. 둘 다 답이 될 수 있어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공이 위로 올라갔다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 공이 예,
포물선 운동을 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즉, 관찰자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물체의 운동 표현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예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은 포물선 운동이고요. 우리는 선생님이 보게 되면요. 포물선 운동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포물선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두 속도 벡터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X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일까요? 그리고 Y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일까요? 네, 다음 예를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드론이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이 어려운데 아마 이 드론으로 인한 무인 수송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게 되면 더 우리에게 편리할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이 그런데 가정을 해볼게요. 오른쪽으로 이렇게 아까처럼 특정한 속도로 수평 비행을 하고 있다가 갑자기 실수로 이 택배 물품을 갖다가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렸다면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네, 드론의 입장에서는 드론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고 이 물체는 당연히 네, 자유낙하 운동을 할 거예요. 자유낙하. 네. 그런데 지상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던 여러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쳐다볼 텐데 그랬을 때는 이 택배가 어떤 운동을 할까요? 네, 얘는 이런 식으로 떨어지면서 앞으로 가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포물선 운동을 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면 앞으로 가려고 하던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관성대로 오른쪽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 택배 물품은 두 가지 운동을 다 하고 있어요. 바로 오른쪽, 즉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는 자연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연낙하 운동은 등 가속도 운동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운동의 합이 바로 포물선 운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여기 있는 빨간 공은 자유낙하를 시켜봤고요. 그 다음에 노란 공은 오른쪽으로 특정한 속도 Vx로 던져봤어요. 얘는 G라는 가속도를 가지고 자연낙하 운동을 시킨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의 위치를 갖다가 똑같이 동시에 사진을 찍어 봤더니 두 개의 공은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높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 공은 아래쪽 방향으로는 동일한 가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착시가 있을 수도 있는데 X방향으로 이렇게 가운데에 위치를 갖다 표시를 해보면 X방향의 이동 거리는 같은 시간 동안에, 즉 사진이 찍히는 동일한 시간 간격 동안에 이 델타 X가 일정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오른쪽으로는 등속 운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포물선 운동이란 이렇게 두 개의 속도 벡터의 합으로 이루어진 운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포물선 운동을 본격적으로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물선 운동의 처음 상태를 분석하기 위해서 처음 상태의 V0라고 하는 속도를 가지고 지면에 대해서, 즉 X방향에 대해서 세타의 각도만큼 비스듬하게 던져 올려졌다. 그 물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물체는 V0라고 하는 세타 방향의 속도를 갖게 되는데 얘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벡터의 분해를 가지고 수평 방향의 속도,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속도 두 개로
우리는 분해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속력 V0의 수평 방향 속력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V0의 코사인 세타만큼의 속력을 갖게 되겠죠. 그 다음에 수직 방향의 처음 속력은 우리가 V0의 사인 세타만큼의 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이번엔 이런 퀴즈가 나옵니다.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 운동은 여기서 비스듬히라고 하는 것은 X축에 대해서 어떤 각도 세타만큼 던져진 물체 운동은 두 직선 운동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의 벡터는 둘 이상의 벡터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두 번째 주에 배웠었는데 여기서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의 속도는 두 벡터, 즉 x방향의 속도 벡터와 y방향의 속도 벡터의 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특별히 지구상에서 수평면에 대해서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의 운동은 x방향으로 어떤 운동을 할까요? 네, x방향으로는 힘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관성에 의해서 등속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y방향으로는 어떤 운동을 할까요? 네, y방향으로는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 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겠죠. x방향은 가던 대로 계속 가고 일직선 운동이니까 등속도 운동이라고 해도 괜찮겠네요. 자, 퀴즈에 이 문제가 나올 테니까 잘 답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비스듬히 V0라는 속력으로 던져진 물체는 수평 방향으로 처음 속도 얼마를 갖는다라고 했었죠? 수평 방향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라고 갖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수평으로 던져지면 얘는 계속해서 이렇게 포물선 운동을 할 텐데 나중에 얘는 이쪽 방향의 속력, 즉 수평 방향의 속력은 얼마를 가질까요? 또는 여기 중간에 여기서 x방향의 속력 Vx는 얼마를 가질까요? 네, x방향으로 어떠한 저항력도 없다라고 가정한다면 나중 속력은 일정해서 아무런 속력의 변화가 되지 않으므로 나중 속력은 처음 속력과 같을 것이고 그 처음 속력의 x방향 성분은 V0 코사인 세타이죠. 그러니까 나중 속력은 항상 처음 속력과 같을 것이라서 V0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랬을 때 그러면 수평 방향의 이동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이쪽 방향으로 이동거리예요. 즉 X방향으로 얼마만큼 갔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나중 이동거리라고 하는 것은 등속 운동이니까 등속 운동식을 갖다가 사용하면 되죠. 그래서 이동거리 x는 처음 속력 처음 속력 그대로에다가 어떤 시간 동안만 이동했는지 알면 이 수평 방향 이동거리는 알게 되죠. 특별히 그러면 얘가 여기 도착을 했을 때의 이동 거리를 한번 알아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시간을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시간에다가 물체가 올라갔다 떨어질 때까지의 걸리는 시간을 갖다가 알아서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얘는 나중 이동 거리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엔 방금 얘기한 올라갔다 떨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한번 찾아서 이동 거리를 마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 방향의 이 운동 시간을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자, 수직 방향의 운동 시간이나 수평 방향의 운동 시간이나 같기 때문에 우리가 수평 방향 이동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수직 방향의 운동 시간을 갖다가 구해서 수평 방향으로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그때 수직 방향 운동한 시간 T를 갖다 곱해주면 되기 때문에 수직 방향 운동 시간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수직 방향으로는 얘가 어떤 운동을 할까요? 네, 그것은 등가속도 운동, 다시 말하면 물체가 위쪽으로 던져 올려진 운동으로서 쭉 올라갔다가 어떤 시간이 되면 얘가 정지했다가 다시 쭉 내려와서 떨어졌을 때 같은 속도가 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아니죠. 같은 속력이 돼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연직투상체의 운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때 운동 시간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등가속도 운동식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서 쓰면 됩니다. 그것은 y는 v0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나중 속력 v는 처음 속력 마이너스 gt라고 하든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뭐냐면 처음 속력을 알고 있습니다. 처음 속력을 알고 있으니까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V는 V0-GT를 여기서 크게 써놓고 운동 시간은 바로 T니까 T를 갖다가 구해보면 G분의 나중 속력은 0이죠. 0 마이너스 처음 속력 V0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떤 시간이에요? 나중 속력 0이라고 하는 것은 이 꼭대기에 이 물체가 정지했을 때까지 시간이니까 이렇게 왕복해서 올라갔다 내려가 보면 그것이 총 걸린 시간이죠. 그래서 총 걸린 시간은 이거 어떻게 하냐면 t 토탈 이렇게 써놓고 200 t 이렇게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V0라고 하고 쓴 것은 우리가 연직2 상체에서의 속력을 V0로 던졌을 때의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식에서 이 포물선 운동으로 바꾸게 되면 수직 방향의 속력을 사용하게 되겠죠. 수직 방향의 속력은 V0 Y라고 써놓고 이것은 처음 V0라고 하는 비스듬히 던져진 물체 운동에서 어떤 방향이에요? 네, 수직 방향 요만큼의 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높이 사인 성분이고 얘는 V0의 사인 세타가 수직 방향의 성분이에요. 따라서 수직 방향으로 운동한 시간 ET, 즉 T 토탈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배의 위에서 구한 G분의 여기 마이너스 V0 라고 써놨네요. 실수죠? 얘가 마이너스니까 여기 플러스가 될 거고 자, 그래서 V0를 갖다가 여기서는 V0 사인 세타로 바꿔야 되니까 V0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바로 이것이 이 포물선 운동에서 올라갔다 떨어질 때까지의 거리는 바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원래 우리가 알아보려고 했던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에 대해서 다시 표현해 보겠는데요. 우리가 수평 방향의 이동 거리, 아까 x는 등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속력의 x 성분 코사인 세타에다가 t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t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위쪽 아래쪽 방향으로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방금 전에 t는 올랐다 내려갔다 해서 2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시간 그래서 이 토탈 t 토탈은 2t라고 했었고 이거는 2배의 v0의 사인 세타를 g로 나눈 값을 여기다 넣으면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위아래로
전체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질 때까지라고 하는 거니까 수평 방향과 수직 방향을 동시에 속도 성분을 가지고 V0로 비스듬하게 던진 경우에 얘가 쭉 포물선을 타고 마치고 떨어지는 것을 갖다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했을 때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R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집어넣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V0 코사인 세타에 그 다음에 2배의 V0 사인 세타 G를 갖다가 곱하기 G분의 1이 되고요. 이거는 2배의 V0 제곱에 2를 갖다가요. 좀 이렇게 일단 놔두고 V0 제곱을 먼저 한 다음에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G분의 1 이렇게 써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G는 상수니까 앞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V0도 처음 속력으로 정해진 것이니까 앞으로 가져와서 앞에다 놔두고 보면은요. 이 뒤의 값이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요. 이건 삼각함수 공식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사인 2세타라고 써도 됩니다. 그러면 더 간단히 우리가 표현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다음 퀴즈를 또 낼 건데요. 이번 퀴즈는 여기 세타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적으로 수평 도달거리 R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해 봤더니 뭐라고 나왔냐면 앞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얘는 변하지 않는 상수값이에요. 그런데 뭐에만 의존하는 것을 알 수 있냐면 내가 던질 수 있는 속력 V0가 한계가 있다면 우리는 세타 각도를 달리하게 되면 얘가 도달할 수 있는 거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언제 최대로 멀리 던질 수 있겠습니까? 자, 퀴즈 내겠습니다. 퀴즈는 뭐냐면요. 어떤 각 세타가 얼마일 때 R이 최대가 되겠느냐, 맥스, 최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각함수의 특징을 봤을 때 사인 값은 또는 코사인 값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인 값은 5보다 0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1보다는 작거나 같죠. 그러면 R이 맥스가 되려면 이 전체 값이 맥스가 돼야 되니까 이 사인 2세타가 몇이 돼야 돼요? 1이 돼야 되겠죠. 그럼 사인 2세타가 1이 되려면 세타가 몇 도일 때, 즉 세타는 45도이면 2세타는 90도가 되니까 사인 90은 1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물체를 집어 던질 때 비스듬히 던졌다고 했을 때 또는 뭐 야구 선수가 야구공을 쳤다고 했을 때 홈런이 돼서 제일 멀리 날아갈 수 있으려면 가능하면 각도는 45도 이렇게 던져주는 것이 우리가 가장 멀리 도착하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포물선 운동을 다시 한번 각도에 따라서 도달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볼게요. 이것은 미리 계산을 해 놓은 것인데요. 처음 속력을 50m/s로 고정을 해 놓고요. 각도만 바꿔줬어요. 이렇게 15도, 30도, 45도, 60도, 75도, 15도씩 간격을 두고 수평 도달 거리를 해봤더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45도일 때가 제일 멀리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를 보면 여기에 15도로 던졌을 때와 75로 던졌을 때가 두 개가 같은 위치에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보면 30도로 던졌을 때와 60도로 던졌을 때가 같은 위치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이런가요? 그럼 이들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아까 우리가 썼던 식을 다시 한번 써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썼던 수평 도달거리 R은 어떻게 썼었죠? G분의 V0의 제곱, 그 다음에 사인 2세타로 비교적 간단한 식으로 나왔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세타에다가 어떤 걸 집어넣으면 최대가 된다고 그랬어요? 네, 사인 2세타가 1일 때가 최대가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한번 여기에 30도를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만약에 사인 30도를 집어넣으면 60도가 되죠? 그럼 사인 60도하고 여기 또 60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60을 집어넣으면 사인 뭐가 되냐면 네, 2세 차니까 120이 되잖아요. 그럼 60하고 120은 정말 같습니까? 네, 사인 그래프를 보면 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x축을 갖다가 세타라고 놓고 y축을 갖다가 사인 값이니까 최대값을 1로 본다면 얘는 자, 이러한 형태의 모습을 사인 함수라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60도와 120도를 표현을 해보면 60도는 네, 여기 파이 여기 180도니까 중앙값을 기준으로 해서 안쪽으로 좀 그림이 너무 작네요. 이렇게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30도라서 60도. 자, 여기는 자 90도.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30도 가면은 90도 30이니까 120도. 아, 네.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90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개의 값은 이 사인 값이 같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는 여기에서 60도와 30도, 즉 두 개의 합이 90도를 이루고 있는 것이면 우리는 항상 그 크기가, 즉 수평 도달 거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수평 도달 거리에 대한 특이한 상황을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도 이 내용은 퀴즈로 여러분들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에는요, 30도로 던졌을 때와 같은 각도는 60도이다. 참이냐, 거짓이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물선 운동 하나만 가지고 오늘 벌써 27분이 넘게 강의를 했어요. 이번에 하나만 더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궤도 방정식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포물선은 이렇게 모든 x축의 거리에 따라서 y축의 높이가 1대1로 대응되는 하나의 2차 함수 모양이에요. 그러면 이 2차 함수 모양을 우리는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즉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런 2차 함수꼴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하나의 x값은 바로 0에서부터 시작하고 y절편은 0이니까 아마 이거는 0일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a값과 b값은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는 위로 블록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a의 함수, 요 a의 값은 마이너스 음수를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우리는 x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t의 함수로 표현을 할 수 있죠. x는 아까 v0 코사인 세타 곱하기 t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y도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 연직 투상체 운동이니까 얘도 t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yt는 v0 사인 세타라고 하는 처음 속력 곱하기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라고 하는 등가속도 운동식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요 t와 t 두 가지가 이제 어느 식에도 나왔는데 이것을 t를 소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x와 y만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즉, 1번 x방향의 운동을 2번 y방향 운동에다 한번 대입해 볼까요?
먼저 t라고 하는 것을 갖다 대입하기 위해서 v0 코사인 세타분의 x라고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y는 x의 함수가 될 것이고 v0 사인에 t를 갖다가 대입하면 v0 코사인 세타에 여기에 x가 될 것이고 다음 마이너스의 2분의 1 g에다가 t의 제곱을 한다면 v0의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한번 여러분들 저보다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그다지 뭐 많이 정리할 것도 없이 이거보다 더 간단하기는 힘들 것 같죠? 네, 우선은 V0, V0 얘는 둘이 있으니까 약분을 해주고 여기서는 더 이상 약분할 것은 없고 앞에처럼 이차 함수를 먼저 앞에다가 써줘서 정리를 하고 마칠까 합니다. y는 yx는 마이너스 그대로 쓰고요. 2분의 g에 V0 얘도 뭐 어쩔 수 없네요. 그렇지만 V0 제곱 그 다음에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놓고요. 여기서는 코사인을 따로 변수라고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x의 위치에 대한 y값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이거는 전부 다 고정값이다. 그래서 상수값이다 라고 생각해서 요 a에 해당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좋고요. 그 다음에 x의 제곱 써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코사인하고 사인은 바로 탄젠트라고 쓸 수 있으니까 탄젠트 세타 x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요 앞에 있는 값을 전부 a, 요것을 b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 구했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궤도 방정식을 구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차 함수를 풀게 되면은요, 우리는 여기에 x 값을 또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y레타가 제로라고 놓고요. x 값을 구해 보면요. 여러분들 x는 두 개의 값이 나오겠죠? 뭐예요? 하나는 제로고 하나는 아까 구했던 최고 도달거리, 즉 제일 멀리 간 수평 도달거리 r을 갖다가 또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내를 하나 하고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안내는 다음 시간 운영입니다. 다음 시간은요, 우리가 진도는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까지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과제로 드릴 거예요. 그래서 과제가 나가는 시간은 우리 목요일 수업 시간인 목요일 날 아침 9시까지 제가 과제를 공지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과제를 받았다가 저녁 9시까지 즉 12시간 동안 그 과제를 해결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을 다음 시간 수업으로 하고요. 과제가 모두 다 제출이 되었을 때 저는 금요일 정도가 되겠죠.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그 과제의 풀이 영상을 올려드리고 또는 영상 또는 뭐 필요하다면 풀이를 갖다가 만들어서 파일로 PDF 파일로 올려드리는 것을 이번 주 목요일 날 수업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어김없이 퀴즈가 나갈 텐데요. 그 퀴즈를 잘 풀어서 여러분들 출석에 이상이 없도록 하시고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12시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하셨습니다.